영국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회자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설, 과연 진실. 이번에도 제 이제 영상에 누가 댓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는 영국의 이중계약 때문이다. 영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아랍 백성들 살고 있었다 그랬죠. 살고 있는 가운데 분할한 것뿐이 없어요, 영국은. 근데 분할할 때도 정식 계약은 정말 이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계약은 벨푸어, 그렇죠, 벨푸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한 것이고, 맥마흔 선언은 저거는 국제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계약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영국이 아랍과도 계약하고 이스라엘과도 계약해서 이중 계약을 해서 둘이 싸우게 됐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은 두 민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대로 나눠가지고 이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러한 어떤 소유권이 영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 땅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누구 땅이에요? 그 이전에는 오스만 투르크 땅이에요. 그 이전에도 또 누구 땅이에요? 로마 땅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누구 땅. 계속 어떤 나라들이 침략해가지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나라들이 소유하든지 유대인들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머무르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개간을 한 그 영상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영국은 정말 이중계약을 했나? 영국을 정말 이중계약.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이렇게 계약, 한쪽은 속이고 또 이쪽 계약하고, 한쪽은 속이고 이쪽 계약해서 둘이 싸우게 만들었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선 영국이 1차 대전을 하면서 유대인과 아랍 측의 지원을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맥마흔 선언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중 계약한 것은 도의적으로 이제 잘못했는데, 근데 그러나 맥마흔 선언은 뭐냐면, 맥마흔 선언은 영국, 아랍이랑 영국 맥마흔이라고 하는 고등 판무관이랑 비공식적 서신으로 주고받은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그것은 협정이 아니고 서신에 불과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더 협정이 아니고 서신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아랍 백성들에게 땅을 떼어주겠다라고 이게 뭐 협정 내용에 있다 하는데, 그 협정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 역시 이게 맥마흔이고 이게 샤리프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 내용이 또 중요해요.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줘. 자, 내용 역시 시작. 오스만 제국의 시리아주 서부 해안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거 크게 그려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서부 해안가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따라 순수 아랍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저렇게 맥마흔 선언에도 저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이전부터 이 땅의 소유주였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빼앗았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맥마흔 선언에서도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은 바로 이 지역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다? 서부 해안가 지역.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이 서부 해안가 지역, 이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경에 대한 어떤 서신 교환 내용, 영어로도 여기, 자, cannot be said to be purely. 예, 완전 순수하게 아랍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랍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리미트, 바운더리를 제외하고, accepted, 그 제외하고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 서신이 맥마흔 서신 내용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찝으시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따라 영국은 2년 뒤인 1917년 유대인에게도 벨푸어 선언을 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이스라엘이 속한 시리아 서부 지역 해안 지역의 유대국가 건설을 약속한 것으로 애초 맥마흔 선언에서 하심 왕가에게 약속했던 시리아주 다마스커스는 이제 북쪽이거든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주의 서부 해안가를 제외한 아랍 지역의 독립을 약속한 것입니다. 벨푸어 선언도 완전히 뭐 유다 백성들이 100% 다 이 땅 갖는 거라고 하는 협정이 또 그런 어떤 내용도 아니에요. 다마스커스주 그리고 서부 해안가를 제외한 아랍 지역의 그 독립을 약속한 것. 시리아주, 다마스커스주의 서부 해안가를 제외한 아랍 지역의 독립을 약속한 것과는 일부 제외하면 사실 겹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대다수를 떼어주고 이후 협상을 통해 남은 서쪽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에게 주기로 했다. 예. 그래서 인구수대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기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었죠.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나눈 겁니다. 트랜스 요르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 요르단은 요단강 이제 동쪽 지역인 것이거든요. 이 지역을 요르단 땅으로 아랍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떼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왼쪽을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상황.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되는 중요한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지금의 요르단을 포함한 훨씬 더 큰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큰 땅이었죠. 위에 이 큰 땅이었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 1차 세계대전 레반트,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 관할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이관이 되었고 1922년 7월 24일 5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팔레스타인 위임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면적 약 23%에 해당하는 요단강 서쪽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은 누구 영토? 23%, 아무튼 23%, 77%, 23%는 유대인 땅, 77%는 요르단 땅. 훨씬 더 아랍인들에게 많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영토 분할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그렇게 이미 국제법상 인정받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그리고 자, 인구수 Increase of Total Population of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인구조사입니다. 무슬림이 58만 9천, 유대인이 8만 3천 있죠. 크리스천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922년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랍 인구는 75만 중 약 78%였는데 이는 국제연맹이 유대인에게 할당한 영토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인구 숫자대로 영토 비율을 나눈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영국은 국제연맹의 위임안에 따른 신탁관리인 지위로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독립될 때까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역할이 부여된 것에 불과했다.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위임됐어요? 위임된 상태였어요. 그대로부터 저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적이 없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로마, 바사, 여러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땅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난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이 보유한 식민지 등이 문제됐고 그렇게 1919년 6월 28일 발효된 국제연맹 규약 22조에 따르면 중동뿐 아니라 태평양, 아프리카 16개 지역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지역으로 여러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역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 통치 후 독립했는데 예컨대 일본은 태평양에서 과거 독일 제국의 영토였던 팔라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북마리나 제도를, 뉴질랜드는 사모아를, 호주는 파푸아 기니를 각각 위임 통치한
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위임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독립하는 안으로 그렇게 이제 국제 연맹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22년 9월 16일 작성된 팔레스타인 위임안이죠. 서문에 명시된 대로 위임안은 유대 민족의 고향 설립과 자치기관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조건하에 국가를 둘 책임이 있으며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시민과 종교적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안 2조에 구체적으로 국제 법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위임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위임안. 제네바 유엔 기록소 하면 되면 제네바 유엔 기록소에 보관 중이에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영국, 동아프리카, 벨기에, 카메룬, 프랑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안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느 정도 여기를 관리하다가 독립시켜주는 식으로. 근데 독립을 시켜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다 잘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유대인과 아랍인의 분쟁은 팔레스타인 영토 중 23%,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3%, 그리고 이전 오스만 제국의 전체 영토 중 터키인과 아랍인의 할애한 땅 98.5%를 제외한 나머지 1.5%를 두고 현재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이 아랍인의 국가 정치체제로서 자결권이 국제연맹에 의해 보장됐듯이, 자, 유대인 역시 국가 설립을 통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연맹에 보장된 것. 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 자결권이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권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줘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런 적용을 안 시킨다 이거죠. 안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1.5%는 이거 98.5% 이건 오스만 제국이고, 예, 그리고 유대인의 영토는 팔레스타인 가운데 23%, 오스만 영토가 되게 컸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의 영토들이 국제연맹에 의해서 독립이 보장됐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장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져야 돼요? 보장되어져야 돼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 시작. 문제는 맥마흔 서신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서 이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빌미가 된 것으로서, 예, District of Damascus 해석을 두고 영국 측은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서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순수 아랍인들의 땅이 아니므로 당연히 아랍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랍 측은 국제연맹의 불안을 무시하여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팔레스타인 땅도 모두 자신들의 영토로 기속된다고 주장하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것이 분쟁의 시초이자 영국의 이중계약 만행이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의 실체인. 자, 그래 여기서도 쭉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의문이던 후세인의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결국 1915년 11월 15일 후세인이 보낸 서신을 통해 비로소 명확해지는데, 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영토 문제에 관한 일부 지역을 포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한 입장을, 일부 지역은 포기했다 이거예요. 일부 지역은 포기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 일부는 포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역사적 어떤 자료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서신으로 현 터키에 귀속된 소아시아의 메시나와 아다나 빌라예트에 대한 권리를 즉각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한편, 문제가 된 다마스커스, 홈스, 하마 앤 알레포에 대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계획한 아랍 왕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밝히는데, 1. 그는 자신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리아의 범위인 알레포와 베이르트주에 대해서는 아랍의 땅임을 완강하게 주장한 반면, 2.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현재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오스만의 특수한 행정구역이자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종교의 땅으로 인식되어 온 예루살렘 무타사리프령에 대해선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후세인이 맥마흔에 보낸 서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후세인이 구상한 거대한 아라비아 왕국의 최남단은 베이르트주까지만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베이르트주, 이 서쪽 해안가 지역이 베이루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베이루트, 예, 여기 나오죠. 예, 해안가 지역, 여기 이제 베이루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고자 한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최남단 베이루트주까지만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며, 오스만 시절 때부터 종교와 민족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취급되어 온 예루살렘 산작은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며 애초부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를 현재 이스라엘 지도에 대입하면 북부를 제외한 대다수 이스라엘 땅과는 사실상 겹치던 게 아니었어.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좌파 위쪽까지 해당된다. 예, 애초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베이루트 지역, 좌파가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위쪽까지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게 할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파리 평화회담. 한번 딱 1919년 파리 평화회담. 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시작.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후세인의 삼남인 파이잘이 가문을 대표해 참석한 파리 평화회담서 밝힌 팔레스타인에 관한 성명문에도 잘 드러나는데, 국제연합의 협약 초안 작성에도 참여한 미국의 법률가 데이비드 헌터 밀러가 남긴 회고록 문서에 의하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후세인은 팔레스타인이 가진 망국적인 성격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고려를 위해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고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려가 있었었다 이거예요. 이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그의 각서 열거된 아랍 지역의 독립을 하면서 이 예외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료가 요 베이누트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은 이스라엘 위쪽이구나. 요르단 위쪽 지역.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설령 후세인이 직접 자신의 의도한 범위가 발라 예트임을 11월 15일 서신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West of the District of Damascus, Homs, 하마엔, 알레포란 지역을 어떻게든 도시 단위인 신작으로 축소 해석하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축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더욱더 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맥마은과 후세인이 합의한 이 지역은 현재 레바논을 포함한 시리아 서부 해안가 전역이 유대 국가로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고, 현재 시리아는 바다가 아예 없는 고립된 내륙 국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37년 맥마은경이 더 타임스 오브 런던에서 한 인터뷰, 나는 팔레스타인이 아랍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후세인 역시 팔레스타인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아랍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맥마은 선언을 맥마은 이제 외교를 이제 가졌던 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리스 정교 등 여러 종교와 민족이 수천 년간 함께 섞여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맥마은은 순수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제외한다라고 보았다. 예, 이미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지역, 또 이제 아랍 지역, 1937년에 이렇게 자 1937년 필위원회 분할안, 이게 필위원회 분할안이라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논의가 자연스럽게 오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1927년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로 병기 포기되어 발행된 팔레스타인의 공식통화에 히브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 안에 유대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동, 여성 포함 유대인 민간 67명이 살육당한 1929년 헤브론 학살과 당시 미 벨티모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근데 이제 아랍인들이 유대인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꾸란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학살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동. 그리고 좀 나라가 이렇게 서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견제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핵심은 꾸란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되어진, 그래서 이 알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폭동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자가 이제 후세인이랑도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진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 알 후세인에 대한. 자,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 영국은 국제연맹의 위임안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여, 1920년에서 1947년을 하여 유대 국가 건설 절차에 착수했는데, 국제연맹의 분할안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지를 둘러싼 유대인에 관한 루머와 선동을 기점으로 아랍인은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이때 아랍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시작할 때 영국이 많이 안 도와줘요. 아랍인들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 막 반격에 나서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친이스라엘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유대인 역시 반격에 나서야 양측 간의 충돌이 시작됐음. 이는 향후 나치와 손잡으며 홀로코스트에도 적극 가담한 아민 알 후세이니와 같은 반유대인 과격주의자 영향 아래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래서 1920년 예루살렘 폭동, 1920년 자파 폭동, 1929년 헤브론 학살 등을 주도하면, 누가 먼저 주도해요? 아랍인들이 주도해요. 아민 알 후세이니 같은 사람 중심으로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면서 학살을 자행한다 이거예요. 꾸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착촌 테러와 제3, 이미 정착촌이 이 29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양측 간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쌓게 된 것이. 자, 이것도 참고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레스타인 내 초기 유대인 인구는 소수로서 비교적 큰 문제는 없었으나 유럽에서 반유대인 정서 확산, 1933년 독일에서의 나치 당치권, 본격적인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자 유럽계 유대인들이 생존을 피해 필사적으로 알리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대거 피난을 오게 되면서 양쪽 간의 민족 간 갈등은, 유대인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주를 안 하면 죽을 수 있는 홀로코스트를 지금 감행하려고 하는 나치 정권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영국이 안 도와줘요. 영국이. 그래서 1929년 시작. 영국은 폭증하는 유대인 난민을 되려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하가나라는 유대인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도 살아야 된다 해서 또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자, 그리고 참고 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팔레스타인은 2020년 최근에서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한 데는 아민 알 후세인의 공이 상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손잡으며 무슬림이 주축이 된 SS 친위대 까지 조직하며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유럽인 학살에도 적극 부역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종전 후 이제는 나치 전범 잔당에 불과한 후세인이가 창설한 팔레스타인 임시정부를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배역한 것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 그리고 이것도 시작. 결국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7년 필 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결론은 팔레스타인의 양국가 분리 건설을 모두 인정한다는 거였다. 구체적으로 아랍 측의 대다수의 서쪽 팔레스타인 땅, 핑크색 유대인들에게 원래 영토보다 훨씬 적은 영토, 오렌지색,
유대인 지도부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그렇죠. 핑크색, 오렌지색, 아까 필, 위원회의 분할한. 자, 그리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지도부는 그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토를 적게 받더라도 일단은 지금 영토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영토를 띄워주더라도 일단은 영토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 문제는 아랍 측의 태도로서 그들은 자신들 주변에 유대교 국가가 생기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며 나머지 23% 서쪽 팔레스타인마저도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요구하며 문제는 계속 이때 당시에 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도 그 이스라엘은 안 된다 하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당시 아랍 측 대표 데다스도 이 제안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아랍 측 자신에게 훨씬 유리한 제안마저 최종적으로 거부한 데는 이때 당시에도 아랍 고등위원회 리더 아민 알 후세이니의 공이 지대했는데 실제 반군 내부에 그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아민 알 후세이니가 그 23%를 유대인에게 주고자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랍 측에서 결정이 되어졌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 가운데 이스라엘 침공을 반대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자, 결국 시작. 결국 이렇듯 협상은 거부되며 팔레스타인 내 양측 간의 테러와 폭동이 계속 고조되자 영국은 아랍 측을 달래기 위해 당시 위임 통치하던 트랜스 요르단을 런던 조약을 통해 아랍 측에 정식으로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 자체를 줘버린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위로하기, 아랍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폭동을 일으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도했습니다. 그 결과 요르단이란 나라가 1946년에 건국하게 되면 하지만 아랍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계속 인정하지 않고 땅을 이만큼 줬음에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하는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는 당시 2차 대전 전후로 재건에 상당히 어려웠던 영국은 결국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했고 유엔 역시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만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1947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유대인과 아랍 측은 최종적으로 56대 44의 영토를 국제사회에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그래서 이거죠. 이게 지금 유엔 분할안입니다. 몇 대 몇? 56대 44.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베이지색이 아랍 측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이 분할안을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또 계속해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그냥 해버려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무튼 쭉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랍 측은 유엔 협의안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독립을 그냥 선언해버려요. 헤르츠를 그렇죠. 벤구리온? 네, 벤구리온 공항이 있거든요.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독립을 시오님 중심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 연맹이 결성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주변국들이 이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독립을 선언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독립 선언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랍 연맹을 결성해 이스라엘 무력을 침공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중동 전쟁의 시작으로 정작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당사자도 아닌 한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가자지구, 소환지구, 골란고원을 무단으로 분할 점령한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을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요. 지금도 이란이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자지구, 소환지구, 골란고원을 무단으로 분할 점령. 자,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랍 측이 1차에서 4차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모두 패전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원래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영토마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쟤네들은 먼저 이게 치면
다 또 빼앗깁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아랍 측에서 패전 후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닫고 그러니까 난민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 했는데 얘네들이 졌죠. 근데 이게 그래서 난민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간 난민이 생겼는데 그 난민들이 방황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절대 안 받아줍니다. 난민을. 그러니까 난민 문제는 이스라엘 책임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랍 오일 머니만 투자해도 난민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절대로 난민 해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들 난민 해결해주면 싸우고자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난민 상태로 두는 겁니다. 가난하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닫고 방관 및 난민들을 철저하게 대이스라엘 공격용 도구로만 활용함 등으로 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이것도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건국선언 직후 아랍연맹의 첫 번째 사무총장 압둘 라민 아잠 파샤가 1947년 11월 유대인의 국가 성립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며 발표한 성명. 이 전쟁은 근절 전쟁이 될 것이며 몽골과 십자군처럼 분리될 기념비적 학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또 링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를 베풀다 양국 사이에 꼈다. 뭐 이렇게 어떤 전문 이중 약속으로 모두에게 영토 허가를 해준. 근데 이것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약상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은 실수이나 영국은 애시당초 이중 계약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간 입장에 끼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했으나 유리한 조건을 아랍 측이 모두 거부했고, 지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는데도 아랍 측이 계속 거부합니다. 또 아랍 측 안에서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파들이 계속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주변에 유대교 국가가 설립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중동전쟁이 발생하고 사건은 더욱 꼬여버렸다. 근데 중동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 이겨버려가지고 영토를 또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분쟁의 근원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시작.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문제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지역에 멀쩡히 살던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지역 연대감마저 끊기 위해 지역명을 유다에서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린 것이 시죠.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고 나오죠. 근데 저 지명을 바꿨다 이거예요. 누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린 것이. 이거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명칭이죠. 블레셋인들을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초로서 당초 그 지역은 다수의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부족체로 살고 있던, 즉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의 추방 명령 역시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으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다수 지역에 여전히 계속해서 소수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컨대 1814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헨리 라이트는 예루살렘 12,000명 인구 중 무슬림이 다수였지만 유대인은 단일 종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1818년 벨모어 백작의 주치인 로버트 리차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인구수를 무슬림의 2배인 10,000명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무슬림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인구 숫자 추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시작. 팔레스타인이란 명칭이 역시 나라 이름이 아니며 단지 고대 시절 그 지역에 살던 여러 부족 중 하나인 블레셋 쪽을 지칭하던 말이 지명화되어 기술화된 것일 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민족 국가는 이스라엘 건국 중동 전쟁 이전엔 역사상 그 실체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아랍인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따라서 아랍 오스만이라고 하는 1300년의 긴 이슬람 통치 기간에 또 현재 아랍인들은 그곳을 단지 대시리아에 귀속된 한 지역으로만 간주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1938년 시작. 1938년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과 트랜스 요르단의 행정에 대해 국제연맹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단지 지리적 영역의 이름입니다. 국제연맹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예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지리적 영역의 이름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시작.
1946년 미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중동사학자 필립 히티, 아까 여기 나왔죠. 영미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역사상 팔레스타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필립 히티.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전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시작. 1948년 중동전쟁 당시 유엔 중재자 자격으로 파견된 스웨덴 백작 폴케 베르나도테의 일기 중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적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별도의 아랍 국가를 세우려는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트랜스 요르단으로 통합되는데 상당히 만족할 것 같다. 아까 트랜스 요르단 떼어줬다 그랬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 그리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실은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아랍 측에게 각각 국가 설립을 공고했을 때 더욱 명확해지는데, 아랍 측은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이란 국가를 창설한 적이 없었고, 서한 지구가 요르단 통제하에, 가자 지구가 이집트의 통제하에 있었던 6.1 전쟁 이전 무려 20년의 긴 기간 동안 1949년부터 1967년까지에도 아랍 측은 팔레스타인의 독자적인 국가로서 만들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아랍 팔레스타인 자신들 역시도 그 기간 동안 요르단과 이집트에게 따로 자치권이나 독립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게 팔레스타인의 실상이었음. 예.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게 웨스트뱅크 가자 지역 48년 이렇게 전쟁 이후에 여기 이제 가자 지역은 이집트 컨트롤, 그리고 또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 이제 예속되어진, 그리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가운데,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이스라엘,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 맘루크, 오스만, 대영 제국을 거치면서 계속 주인만 바뀌던 땅이었고, 역사적 정통성은 오히려 고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가졌던 유대인 쪽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썰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원래 쭉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빼앗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유대인을 시작. 유대인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이 속한 유대아 지역에 유래됐기 때문이며, 아랍인을 아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1세기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누가 메이저냐? 유대인들이 이제 메이저, 마이너, 누가 이게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이게 나온 것입니다. 메이저리티 하면 돼. 메이저리티, 마이너리티. 예, 메이저가 좋아요, 마이너가 좋아요? 메이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발휘했다 이거예요. 1세기 때도 4세기 때까지. 그 다음에 5세기 크리스천이 메이저 크리스천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이렇게 12세기 14세기 메이저. 그리고 이제 예, 이게 또 인구 추산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4, 525 정도의 이게 추산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세기 이후 팔레스타인 인구 구성 추정, 그리고 또 다른 또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1838년에 유대인 3,000, 무슬림 4,500, 유대인 7,000, 5,000, 유대인이 더 많을 때도 있는 자료도 있는 1845년 7,500, 15,000. 원본 소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쭉 가면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 구성 역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슬림이 다수가 된 것은 12세기 후반부터로 원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지역이었음. 1859년 팔레스타인 영국 영사관은 예루살렘의 무슬림 인구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했으며 벨포어 선언 3년 전인 1914년 인구 비율만 봐도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은 약 9만 4천 명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음. 무슬림이 76%.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을 떼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서.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19세기 후반 국토 대다수가 황무지였던 팔레스타인 모습. 이런 어떤 황무지를 누구 중심으로 개간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개간하는 겁니다. 자, 20절. 황무지였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작. 또한 20세기 이전에 팔레스타인 땅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던 황무지 상태였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다수의 땅은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수세기 동안 방치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관계가 잘 되어 비옥했던 들판은 이미 오래전에 방치되어 대규모 늪지대로 변했는데 이는 말라리아 창궐의 최적화 조건을 만들어 19세기 후반까지 이 늪지대와 주변은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음. 때문에 1875년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고작 30만 정도로 19세기 중반 영국 의회는 팔레스타인을 한번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empty of inhabitant에서 habitant 거주하는 자가 텅 비었다 empty 라 평가했고 마찬가지로 1867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미국 유명작가 마크 트웨인 및 1895년에 방문한 프랑스인 작가 피에르 로티 역시 팔레스타인에 대해 각각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에도 나무와 관목이 거의 없습니다. 가치없는 땅에 절친한 친구인 올리브와 선지장조차도 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화려한 삶과 행동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없는 황폐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타보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경로에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30마일 어느 쪽에도 유일한 마을이 없습니다. 여기서 10마일 16km를 달려도 10명의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 이 녹슨 황무지. 자, 그리고 미국의 저술가 바튼 존슨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 유적, 부서진 수로 남아있는 오래된 도로와 같은 증거들은 이곳이 항상 지금과 같이 황폐한 곳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멜산과 자파 사이의 평원에서 마을이나 사람의 분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분간의 이동은 우리를 더욱 황폐한 곳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또 황폐했다 이거죠. 그리고 프랑스와 볼레 18세기 시작. 팔레스타인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다. 그리고 제임스 핀 이 나라는 주민 상당수가 비어있으므로 필요한 곳은 인구이다. 유대인은 수말 동안 생명체나 거주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라리아 창궐 지역 지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고대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 어떤 비옥하게 만든 지역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소수의 지역만 그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황폐한 지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47년까지의 유대인 정착지. 정착지가 이렇게, 제한돼 있었던, 그 다음에 1947년 UN 분할한, 아랍, 유대인, 이게 분할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짜라 이거예요. 한번 더 픽션. 픽션은 소설이라 이거예요. 논픽션이 뭐예요? 소설이 아니다. 진짜다. 픽션은 소설이에요. 이거 많이 봤죠? 요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점점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식으로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는 이게 맞습니다. 아랍인 유대인들 같이 살고 있었죠. 파란색은 유대인. 초록색이 유대인입니까? 초록색이 아랍인, 그렇죠. 파란색이 유대인들, 저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1947년 유엔이 이렇게 분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렇게 요르단이 서한지구까지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자지구까지 이렇게 먹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그리고 오슬로 협정은 더 이상 이제 정착촌을 더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정을 맺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이 상황이라 이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위에 거는 픽션이고,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시작.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심지어 오스만조차도, 이게 영국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했었던 거죠. 오스만조차도 경제가 쇠락하던 19세기 중후반 부족한 인구와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전면 허용. 그래서 땅을 유대인들이 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착을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토지 개발 회사, 유대인 국가 기금 같은 각종 기구와 기업들을 통해서 이미 이 시절부터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의 토지 구입과 정착이 이루어졌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임. 예, 아멘.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듯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 가운데 틈이 있으면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경작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토지 구입은 주로 해안가, 이스라엘 계곡, 요르단 계곡에 집중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해안 토양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식이던 옥수수 재배가 불가능한 모래층인데다가 다른 지역도 말라리아 주요 창궐지대로서 인구도 매우 적고 땅값도 저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7년 유엔 분화란 역시도 이를 반영하였는데, 유대인의 할당한 지역 중 60%는 건조한 남부 네게부 사막으로 경작이 어려우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지역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자,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법적으로 소유한 땅은 8.8%였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머지 90%의 모든 땅이 전부 아랍의 것이라고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랍 측 소유는 전쟁으로 외국으로 도망간 부재자까지 다 포함해도 약 20%였으며 나머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70%는 무슨 소유? 국가 소유, 국공유지.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거 완전 가짜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 흰색은 뭐라고? 국공유지, 국공유지.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는 약간의 상심망이 있어도 바로 눈치챌 수 있는데, 예컨대 바로 높은 행정력과 함께 인구 밀도 OECD 1위를 자랑하는 21세기 한국조차도 국가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지 비율은 현재 약 30%. 하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 대다수가 텅 빈 땅에 높은 문맹률과 함께 다수가 유목밀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 90%가 넘는 땅을 아랍인이 법적으로 소유했다는 말 그대로 환상에 가깝다. 참고로 오스만 시절에 이게 골치가 되어 결국 19세기 중반 근대화를 위한 탄지마트 개혁의 일환으로 1858년 타프법, 1859년 타프 세네드법을 도입하여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합법적인 증서를 요구했으나 이는 곧 세금 회피, 이를 기초로 한 징병 회피, 정부에 대한 불신, 문맹률, 그 재산권에 있어서 주로 구술이나 전통적인 지역 간술에 의존했던 현지상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나 지적 측량의 부존재 등의 문제로 팔레스타인에서 광범위하게 무시됐다. 예,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 역시 비교적 최근인 19에서 20세기 사이 이민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려왔는데, 19세기 무하마드 알리의 강제 징집과 강제 노동을 피해서 다수의 이집트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핵심이 1800년대 중반엔 1, 2차 이집트 오스만 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60년대에는 알제리 출신의 무어인 부족과 소수 쿠르드족들이 팔레스타인의 사페들이 이민을 왔으며, 요르단의 베니 사크르 부족 6,000명과 팔레스타인에 주둔한 상당수의 투르크인들 역시 팔레스타인에 이민 정착을 하였으며, 또 1875년 오스만 제국의 재정착 정책을 통해 체르카스와 알제리 출신의 수많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강제로 이전 역사가 있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이주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특히 영국의 위임 통치 기간인 1922년, 1948년 사이에 아랍인 인구는 60만, 12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자연 증가 또한 이민에 의한 유입 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팔레스타인의 황무지를 매입, 개간하여 관계와 선진 농업 기술로 경제 부흥 을 일으켰는데, 그 시기 일자리나 경제적 목적으로 유입된,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주변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유목민, 베두인 인구가 상담하며 역작자 마틴 길버트는 1919년
1939년 사이에 약 5만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유입되고 있었다고 보면 정치학 교수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이츠악 갈누르. 예. 그래서 1922년 1948년 기간 동안 약 10만의 아랍인들이, 역사 저널가 조한 피터스에 따르면 약 20만의 이상의 아랍인들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하면 경제 부흥, 키부츠, 모샤부 집단, 농업 공동체,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가 있어요. 영상 자료.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역은 1880년대 유대인의 땅을 재건하기 위해 온 최초의 시오니스트 개척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인구가 적었고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성서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연결하는 인류의 종교적 역사적 의식 속에서 성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의 발전은 유대인과 아랍인을 모두 포함한 이민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번 더. 1913년 영국 왕립위원회 보고서 중.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랍인들이 이 나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인구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질 때까지 계속 증거했습니다. 1939년 미래 총리가 될 처칠이 한 말, 이게 바로 그거죠. 1900 예루살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인 것입니다. 바아레츠 이렇게 뭐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카메라맨이 찍은 몇 개만 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간척을 하는 거예요. 막 땅을 일구고 여기 이제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몇 년도? 1913년도 열심히 그렇죠. 이렇게 간척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땅을 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유대인들이 이제 이루어냈을 때 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아랍인들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예, 들리세요? 이해 가세요? 예, 이제 여기서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영상에 잘 담겨있다. 유대인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개간을 했다. 이거 황무지를. 누가 개간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정성스럽게 개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의 수는 그리 많지가 않았는데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팔레스타인이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인데다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 보니 19세기 오스만 제국이나 이집트 등 여러 정치체계나 외부 세력들이 알받기를 위해 연고도 없는 부족들을 데려와 심고 이주시키고 다시 주민들을 물갈이하는 게 매우 일상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음. 예. 이것도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독자성 역시 이스라엘 건국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비교적 최근의 개념. 그 전에는 주변 아랍국 소속. 따라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최소 수백 년간 대를 거쳐 산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과 같이 대다수가 근대에 이주해온 사람들인 게 현실이라는 것임. 또한 이러한 이주 역사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15세기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했고 19세기에는 러시아 포그름은 조직적 박해입니다. 러시아에 조직적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상당수의 유대인 난민들이 팔레스타인 정착한 아무튼 아슈케나짐이라고 해요. 러시아 포그름에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북동쪽에 북동쪽에 거주했었던 러시아 쪽 중심으로 거주했었던 사람들을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중심으로 또 거주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 자들도 뭐 세파라짐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이란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란 의미로 통용됐으며 1940년대까지 대다수 팔레스타인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은 이민자이거나 1870년대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뿐임. 이자들은 이민자지 이자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그 명칭이 있는 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거 아랍 측의 증언,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19년 파리 평화 협의회에서 첫 번째 팔레스타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1919년 2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최초의 기독교 무슬림 회의에서의 결의안.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아랍 시리아와 분리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아랍 시리아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국가, 종교, 언어, 자연, 경제, 지리적 유대로 서로 정체성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1938년 필위원회. 시작. 필위원회에서 아랍 고등원 대표인 아니베이 압둘 하디가 이스라엘의 분리를 지지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팔레스타인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시오니스트가 발명한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세기 동안 한마디로 시리아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엔 안보회의에서 1956년 시작. 1956년 5월 31일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리더였던 아흐메드 슈카리가 한 연설문. 팔레스타인이 단지 시리아의 남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피에로의 파벌 지도자였던 지헤리트 모이센이 1970년 네덜란드 언론 트로웨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팔레스타인의 정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분리된 정체성은 오직 전술적인 이유에서만 존재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의 창설은 이스라엘에 대항한 우리의 계속된 투쟁과 아랍 통합을 위한 새로운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마스가 저런 식으로 지금 저렇게 그렇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오늘날 요르단인, 팔레스타인인, 시리아인 및 레바논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들 아멘. 1964년 창설된 피에로는 정작 이집트인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은 수천 년간 서로 다른 네 가지 종교와 민족들이 계속 공존하며 살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무슬림만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정해. 이거 완전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자, 유다, 사마리아, 이걸 웨스트뱅크 지역, 이게 피에로, 가자지구, 소환지구는 팔레스타인의 땅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1964년 피에로 현장 24조. 예. 그래서 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유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썼네요.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자, 이제 거의 끝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딱 맞아. 아멘. 예, 이런 걸 한번 봐둬야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뭐 침략했다. 역사적으로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불법으로 침략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자는 유대인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에 알박기를 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지만 결국 그 차이는 주체가 유대인 또는 아랍인, 이주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는가 또한 작았는가, 이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더 길었는가 비교체건형.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모두 고대나 존재했다가 영국의 도움으로 현대에 탄생했지만 단지 이스라엘은 마호메트 교리에 반하는 유대교 나라의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 유대교는 역사가 깊은 것이죠. 유대교는. 자, 그리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란 개념도 최근에 생겨난 것인데 UNRWA 팔레스타인 기구에서 규정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정의 역시 그 지역을 평소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948년 전쟁 직전 하면 최소 2년간만 거주하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 그러면 이제 지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난민들이 저 가자 지구에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 대다수는 주변 아랍국의 정치적 노름에 의한 희생양으로서 중동 전쟁에서 압도적 전력 차이로 승리를 자신한 아랍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독립을 약속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데 방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잠시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 살 것을 종용했는데 이에 동요한 급진 무슬림들은 1948년 71만 명, 1967년 6.1 전쟁 시 35만 명이 그 기간에 팔레스타인을 떠났음. 결국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자 같은 아랍 동맹국조차도 바로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을 안 받는 거예요. 이들을 떠안기를 거부하면서
이들은 불행히도 난민 신세가 된 것임. 그래서 이후 걸프전 시리아 내전에서도 팔레스타인 난민 발생. 반대로 이스라엘은 아랍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추방당한 유대인 난민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정착을 지원했으며 동결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재산권도 인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보상하고 계좌를 열어주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아랍 사람들이 있죠. 여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랍 측은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아랍인들을 추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아랍 측의 회유에 동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기로 결정한 아랍인들은 시민권을 받고 현재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게 팩트. 지금 아랍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랍 측의 회유에 동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투표도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 인구 20.7%의 160만 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랍인인, 이스라엘 국가 안에 아랍인이 정식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원인 제공은 1920년 북부 갈릴리 유대인 정착점 공격을 시점으로 자파 학살, 사페드 학살 등 유대인들 조직적으로 학살을 시작한 아랍 측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예. 자, 결국 아랍 측은, 자, 시작. 결국 아랍 측은 팔레스타인을 계속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그렇게 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사우디 메디나야말로 원래는 고대 유대인들이 건설한 상업도시로서 과거 무함마드의 이슬람의 강제 학살과 강제 추방을 통해 강탈했으므로 아랍 측은 우선 메디나부터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논리라면, 예, 메디나를 돌려줘야 된다 이건데. 예. 레이프 켈로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랍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것을 유엔 앞에 내보이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원한다. 아랍과의 지도자들은 난민이 사는지 죽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프랑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한번 잠깐만요. 내가 가끔씩 점점 더 보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제 일루미나티 중심으로 이게 세계가 어떤 한 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거 주장하시는 분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이용당하는지. أنا أخاطب طبعا دول الطوق أولا الأردن سوريا لبنان مصر كل أبنائها وبناتها رسميا وشعبيا. واجبكم أكبر لأنكم الأقرب إلى فلسطين وأنتم في ظلال هذه القداسة التي بؤرتها القدس والأقصى. الحدود قريبة منكم كل يعرف مسؤوليته. هذا ينطبق على كل الشعوب. 이용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하주 성전 그렇죠. 공부해온 여러분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하드, 저 지하드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성전에 참여해야 돼. 지는 참여 안 하면서. لأن الله سائلنا لما تقولون ما لا تفعلون كبر مقتا عند الله أن تقولوا ما لا تفعلون. اليوم هذه اللحظة التي تحدث عنها في الماضي أصبحت اليوم واجب. في هذه اللحظة أدعو كل واحد هذا النفير للجهاد مسؤولية فردية. المال مطلوب لكن اليوم مطلوب دماء. 와, 저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بيت القصيد.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들 많이 파악했을 줄 믿습니다. 저런 어떤 자료들, 이거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참조를 많이 해봤는데, 저거는 이제 팩트 자료를 링크를 다 시켜놓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대충 여러분들 언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5.18 관련된 거, 또 4.3 사건, 그리고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어떤 내용들
절대 언론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증언자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4.3 증언자가 있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남한 땅에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깔이 돌아가면 사상에 미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4.3 사건 그 죽어가신 분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 근데 아무튼 물론 이제 좀 억울한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마스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식으로 불법으로 침략했다라고 전제로 깔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앞으로 반유대주의가 횡행할 겁니다. 절대로 반유대주의에 포함되지 마시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어떤 팩트 체크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유대인은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되, 근데 객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유대인이 나빴다 그러면 이제 나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유대인이 사기친다 그럼 나쁜 놈이죠. 유대인이 음란하다 그럼 나쁜 놈이죠. 예,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유대인은 다 나쁘다, 유대인이면 다 게토에 들어가가지고 고립되어져가지고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만 하는 운명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핍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